꿀잠 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옹기골의 망태 할멈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한 옹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워내는 백자며 청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질 만큼 귀하디귀한 것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도자기 굽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대대로 그 솜씨를 물려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유독 이상한 할멈이 한 분 계셨으니 바로 맹씨성을 가진 할멈이었습니다. 이 할멈은 나이가 70을 훌쩍 넘었는데도 허리가 곱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멈을 망태 할멈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인즉 언제나 커다란 망태기를 등에 메고 다니며 깨진 사기 조각들을 주워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쯧쯧, 저 맹할멈도 참 별나단 말이야. 쓸모도 없는 깨진 조각들을 왜 그리 주워 모으는지 원. 마을 안악들은 그렇게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망태 할멈만 보면 망태 할멈이다 하며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장터에서 도자기를 팔던 황영감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청자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황영감이 한숨을 쉬며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으려는데 어디선가 맹할멈이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맹할멈은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황영감, 이 조각들 내가 가져가도 되겠소? 아니 할멈, 이런 쓸모없는 것을 뭐하러 가져가시려고. 쓸모없다니. 이 조각들도 제각기 사연이 있고 쓰임이 있는 법이요. 맹할멈은 조각들을 정성스레 망태기에 담아갔습니다. 황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지요. 그렇게 평온하던 옹기골에 어느 날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변씨 성을 가진 이 사또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 나온 데다가 눈이 찢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이 도자기로 유명하다지.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진상품은 모두 내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변사또는 도자기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멀쩡한 백자도 여기 미세한 흠이 있구나 하며 되돌려 보내고 값비싼 청자도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도공들은 그의 까다로운 성미에 시달렸지만 감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사또가 순시를 나왔다가 맹할멈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온갖 깨진 사기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맹할멈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변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더러운 것들을 치우지 못하겠느냐? 맹할멈은 천천히 일어나 변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들이 왜 더럽다 하시오? 비록 깨어졌으나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그릇이었소이다. 허, 이 할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깨진 것은 쓸모가 없는 법이다. 당장 불태워버리거라. 그때 마을 이장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옵니다. 비록 기행이 있으나 해롭지는 않사오니 너그러이 보아주시옵소서. 변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꼴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무렵 옹기골에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박선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훈장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여간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가르치다가도 붓을 거꾸로 들고 쓰기도 하고 천자문을 외우다가도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아니다. 땅지 하늘 천.
이런 식이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박선비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과자도 자주 사주어서 곧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선비가 맹할멈의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맹할멈이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님, 무엇을 하고 계시오? 맹할멈은 박선비를 힐끗 보더니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깨진 것들을 맞춰보고 있소이다. 혹시 그것이 황금 오칠댐이라는 기술이 아니오. 맹할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선비를 쳐다보았지요. 선비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시오? 어릴 적 궁중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소이다. 깨진 도자기를 금빛 나는 선으로 이어붙이는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지요. 맹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 기술의 마지막 전수자요. 허나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이렇게 홀로 연마할 뿐이요.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때마침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물로 두고 간 백자 다랑아리에 금이 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다랑아리는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백자 위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크기가 어린아이만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다랑아리를 매우 아끼셔서 늘 가까이 두고 보셨는데 어느 날 내관이 청소를 하다가 그만 건드려서 미세한 금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다. 명나라 황제의 선물인데 대신들이 모여 의논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조판서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조선 팔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도공들이 모인 곳이 옹기골이라 하옵니다. 그곳으로 보내어 수리를 맡기심이 어떠하옵니까?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라. 단 만약 이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그 고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귀중한 다랑아리가 옹기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랑아리가 든 가마가 옹기골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사또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출세길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다랑아리를 인수받았습니다. 들어라. 이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일이니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즉시 최고의 도공을 불러오너라. 마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다는 황영감이 불려왔습니다. 황영감은 다랑아리를 보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이런 명품은 난생 처음 보옵니다. 실로 천하의 보물이로소이다. 쓸데없는 감탄은 집어치우고 당장 이 금을 없애도록 하라. 내일까지다. 황영감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미 구워진 도자기에 금을 메우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옵니다. 적어도 열흘은. 뭐라고? 열흘이라고. 변사또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려 하느냐? 당장 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사실 제 재주로는 어렵사옵고 다만 옛날에 황금 오칠댐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하는데 변사또는 성질이 급한 나머지 황영감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게 뭔지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변사또가 팔을 휘두르다가 황영감이 조심스레 들고 있던 다랑아리를 쳤고 순식간에 다랑아리는 황영감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끔찍한 소리와 함께 다랑아리는 12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황영감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며 통곡했습니다. 사흘 동안 변사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악몽에 시달렸지요. 목이 날아간다, 목이 날아간다. 이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황영감도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황영감은 변사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청거하겠나이다. 변사또가 겨우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맹할멈이옵니다. 뭐라고? 그 미친 할멈이라고. 변사또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할멈이 평생 깨진 조각을 모은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사옵니다. 혹시 그 할멈이 황금 오칠댐의 비법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옵니다. 변사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당장 그 할멈을 데려오너라. 맹할멈이 관하로 불려왔을 때 그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변사또가 간신히 일어나 앉아 말했습니다. 할멈, 이 다랑아리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맹할멈은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심지어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하오이다. 변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가능하단 말이냐? 다만 조건이 있소이다. 첫째, 사흘의 시간을 주시오. 둘째, 그 사흘 동안 아무도 제 일을 훔쳐보아서는 안 돼오. 셋째, 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모두 준비해 주시오. 변사또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맹할멈은 조각들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움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부터 맹할멈의 움막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불빛이 새어나왔고 때로는 쇳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하늘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가 보통 연기와는 달리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변사또의 언명으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훈장 박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맹할멈의 움막 근처를 자주 서성거렸는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둘째 날 밤 박선비는 움막 근처 나무 위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맹할멈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고 조각들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황금 오칠댐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구나. 저것은 예술이며 철학이로다. 그때 맹할멈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박선비와 눈이 마주쳤지만 맹할멈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변사또는 참지 못하고 새벽부터 맹할멈의 움막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황영감도 함께 있었고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움막 문이 열렸습니다. 맹할멈이 무언가를 정성스레 안고 나왔는데 그것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서 보여주시오. 변사또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맹할멈이 천천히 보자기를 벗기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다랑아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깨어졌던 자리마다 가느다란 황금빛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혹은 번개가 친 듯한 모양으로 온 항아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황금빛 선들은 찬란하게 빛났고 원래의 백자빛과 어우러져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변사또가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맹할멈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오칠댐이라는 기술이오이다.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되 그 틈새를 오칠로 메우고 그 위에 금가루를 입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기술의 정수라 하겠소이다. 그런데 할멈은 어찌 이런 비법을? 황영감이 물었습니다. 맹할멈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선친께서 궁중도공이셨소. 어려서부터 이 기술을 배웠으나 세상이 변하면서 더는 이런 기술을 찾는 이가 없어졌지요. 허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소. 그래서 평생 깨진 조각들을 모으며 이 기술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요. 변사또는 다랑아리를 보면서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안도의 빛이었지만 곧 탐욕스러운 빛으로 바뀌었지요. 허허, 이것은 정말 천하의 보물이로구나. 임금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이야. 변사또가 다랑아리를 빼앗듯이 들어올렸습니다. 할멈, 수고했소. 이 공로는 내가 조정에 알려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그런데 그의 말투와 눈빛에서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것을 느꼈습니다. 변사또가 이 공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맹할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쭙겠소이다. 나으리께서는 이 항아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오. 그야 당연하지. 이 황금빛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렇다면 깨어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로군요. 변사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맹할멈의 말에 무언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평소 어수룩하던 훈장 박선비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입은 것은 훈장의 옷이 아니라 관복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선비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자 변사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라 엎드렸지요. 변사또, 그대의 죄를 아느냐? 암행어사가 된 박선비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사또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탐한 죄. 둘째, 임금님의 하사품을 함부로 다루어 파손한 죄. 셋째, 그 공을 숨기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 한 죄. 이 모든 죄로 그대를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겠다. 포졸들이 나타나 변사또를 결박했습니다. 변사또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맹할멈에게 다가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한양에 있을 때 황금 오칠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긴 예술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그것을 직접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일은 곧 한양에 알려졌고 임금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맹할멈과 다랑아리가 대궐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황금빛 선이 그어진 다랑아리를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과인이 보기에 임금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구나. 깨어짐이 오히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 아니겠느냐. 맹할멈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사옵니다.
사람도 그릇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 하는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로다. 과인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 허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군주의 도리일 것이다. 임금님은 맹할멈에게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조선 제1의 도공이라는 칭호까지 내리셨지요. 또한 황금 오칠댐 기술을 나라의 보물로 지정하고 이를 전수받을 제자들을 뽑아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맹할멈은 상을 받고도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황송하오나 저는 여전히 옹기골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그곳에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싶사옵니다. 임금님은 그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옹기골로 돌아온 맹할멈은 여전히 깨진 조각들을 줍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할머니, 이 조각도 쓰실 수 있나요? 하며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황영감을 비롯한 도공들도 맹할멈에게 황금 오칠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맹할멈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기술을 익혀갔지요. 어느 날 맹할멈의 제자가 된 한 젊은 도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깨진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정성 들여 고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맹할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 세상에 버려도 되는 것은 없단다. 깨진 그릇도 상처받은 마음도 실패한 인생도 모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야. 하지만 깨진 자리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래, 남지. 하지만 그 자리를 황금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다. 상처와 실패의 자리를 지혜와 경험으로 채우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법이야.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맹할멈의 제자들은 훌륭한 도공이 되었고 황금 오칠댐 기술은 조선 팔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깨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지요. 여기까지 옹기골의 망태 할멈이었습니다. 꿀잠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향 하나가 태울 뻔한 목숨과 지혜입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한 깊은 산골 마을에 박영감이라 하는 늙은이가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온 나라를 누비며 급한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하도 험한 산길을 달리다가 그만 한쪽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쪽다리 영감이라 불렀지만 박영감은 그런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옛 명성을 한껏 뽐내며 이 다리가 온전했다면 지금도 하늘을 나는 새보다 빠를 터인데라고 떵떵거리곤 했다. 어허, 박영감. 또 옛날 이야기로군. 뭐라고? 내가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는구나. 한양에서 경상도까지 사흘이면 왕복했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영감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비록 다리는 절었어도 여전히 자신이 제일 빠르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조영감이라는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다. 조영감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찬 탐관오리였다. 부임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조영감은 벌써 나라에 바쳐야 할 세곡을 절반이나 빼돌렸다. 그리고는 그 죄가 들통날까봐 밤낮으로 전전긍긍했다. 이 장부를 어디에 숨길까? 만약 발각되면 내 목이 위태롭구나.
조영감은 급히 장부를 자신의 신발 밑창에 꾹꾹 눌러 숨겼다. 그런데 마침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박영감을 발견했다. 저 늙은이가 혹시 내 일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조영감은 식은땀을 흘렸다. 박영감은 비록 다리는 절지만 고을에서 제일 눈치가 빠르기로 소문난 터였다. 더구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관아의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조영감은 크게 소리쳤다. 큰일이다. 나라의 중요한 세곡 장부가 사라졌다. 어서 범인을 잡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조영감은 박영감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젯밤 창고 근처를 서성이던 저쪽 다리 영감이 수상하다. 당장 잡아들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나리,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박영감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 이놈, 감히 나라의 재산을 훔치려 했느냐? 장부를 어디에 숨겼느냐? 나리,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이 늙은이가 어찌 그런 일을. 박영감은 너무나 억울했다. 그래서 상급 관청의 이사또에게 직접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박영감과 조영감은 나란히 이사또 앞에 섰다. 이사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빛이 형형한 연륜 깊은 어른이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조영감이 먼저 나섰다. 사또 대감, 이 늙은 도적놈이 우리 고을의 중요한 세곡 장부를 훔쳐 달아났소이다. 이사또가 박영감을 살펴보며 물었다. 허허, 박영감이라 했나? 그 다리로 어찌 높은 관아담을 넘어 장부를 훔쳤다는 말인가? 박영감이 엎드려 울며 말했다. 사또 대감, 억울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늙은이는 한쪽 다리를 저는 병신이라 걷는 것조차 버거운 몸이옵니다. 어찌 이런 몸으로 담을 넘고 무거운 장부를 훔친단 말이옵니까? 이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영감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이고, 사또 대감, 소인이 생각해보니 그러하옵니다. 저런 절름발이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나이까? 필시 다른 날랜 도적에게 부탁했거나 이미 멀리 보냈을 것이옵니다. 조영감은 속으로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긴 저 늙은이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절름발이니 소인이 데려가서 뭐라고. 그 순간 박영감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평생 자신의 빠른 다리를 자랑으로 여겼던 그에게 쓸모없는 절름발이라는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조영감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다. 어허, 박영감. 그리 화를 내시긴. 정억울하다면 어디 사또 대감께 그대의 재주를 보여드리시지. 저기 관아 정문까지 이 향 하나가 다 타기 전에 다녀올 수 있겠소? 아니, 절름발이 주제에 어림도 없겠지. 이놈이. 박영감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다. 향 하나라고? 흥? 내가 그까짓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좋다. 내가 보여주마. 박영감은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다. 비록 한쪽 다리는 절었지만 그 속도는 정말 바람 같았다. 쿵덕쿵덕 발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박영감은 정문을 찍고 돌아왔다. 헉헉? 보았느냐? 이래도 나를 절름발이라 깔보겠느냐? 향은 아직 절반도 타지 않았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영감을 바라보았다. 조영감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사또 대감, 보셨지요? 저토록 날랜 자이니 장부를 훔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였을 것이옵니다. 이자가 범인이 틀림없소이다. 박영감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뿔싸, 내 자존심 때문에 제 무덤을 판 꼴이 되었구나.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죄인이 될 판이었다.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이사또가 입을 열었다. 여봐라. 예, 사또 대감. 저기 서 있는 조영감을 당장 포박하라. 모두가 깜짝 놀랐다. 조영감은 펄쩍 뛰며 항변했다. 사또,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오. 범인은 저 늙은이란 말이오. 이사또가 허허 웃으며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조영감, 그대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구나. 박영감이 하도 세차게 뛰는 바람에 일어난 흙먼지 때문에 그대의 신발 밑창에 급히 숨겨둔 것이 쏙 빠져나왔지 않느냐. 모두의 시선이 조영감의 발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흙먼지에 뒤덮인 쇠곡 장부가 떨어져 있었다. 이럴 수가. 조영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든 것이었다. 이사또는 조영감의 모든 죄상을 밝혀내고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박영감에게는 큰 상을 내리며 말했다. 박영감, 그대의 빠른 다리가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바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자존심보다 지혜를 앞세우시게. 박영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또 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 늙은이도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 후로 박영감은 여전히 다리는 절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속도를 자랑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박영감을 쪽다리 영감이라 부르지 않고 지혜로운 박영감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자만심은 화를 부르고 지혜는 복을 부른다는 교훈을 남겼다. 여기까지 향 하나가 태울 뻔한 목숨과 지혜 이야기였습니다. 꿀잠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장순이 할매의 수상한 감나무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먼 옛날 이 땅 어느 조그만 산골 마을에 하늘이 크게 노한 해가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되 석 달 열흘이 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산천 초목이 누렇게 타들어가더니 급기야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 혓바닥으로 마른 입술만 축일 뿐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냇가로 샘터로 물동이를 이고 나섰으나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샘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개울은 돌무더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어린 것들은 목이 타 칭얼거렸고 노인네들은 기력이 다해 그늘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딱 한 군데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천석군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네 사랑채 뒤편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솟아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아무리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신령스러운 샘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그 귀한 물을 단 한 모금도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 김영감이란 자로 말할 것 같으면 곳간에 쌀이 썩어나가도 굶주린 이에게 쌀 한 톨 내주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쌀독이 10개나 되는 부자였으되 그 성정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제 것 하나라도 나눠주면 제 살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아는 자였습니다. 김영감은 자기 집 우물에 커다란 자물쇠를 꽁꽁 채워놓고 하인 셋을 시켜 몽둥이를 들고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물 한 바가지만 주시구려. 우리 아이가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 귀한 물을 내 놈 같은 것이 어찌 마신단 말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김영감의 매정한 말에 사람들은 울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몰래 담을 넘으려다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옆집 돌쇠 어미가 갓난아이를 업고 김영감네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 어미의 젖은 진작에 말라버렸고 아기는 물똥을 싸며 기력이 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 목숨 하나 살려주시구려. 제발 물 한 모금만, 단 한 모금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 어미는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은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내 인연, 내 자식이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김영감은 도리어 돌쇠 어미를 발길로 차 내쫓았습니다. 돌쇠 어미는 아기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물러갔습니다. 이 모습을 마을 어기 낡은 오두막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장순이 할매였습니다. 장순이 할매는 남편과 자식을 먼저 다 저승으로 보내고 홀로 지내는 가난한 노파였습니다. 허리는 꼬부라지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되 그 눈빛만은 백년 묵은 이무기처럼 깊고 빛났습니다. 할매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며 온갖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젊어서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고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을 도우며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었고 세상 이치를 아는 슬기로운 어른이었습니다. 장순이 할매는 돌쇠 어미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런 고약한 신보를 봤나? 사람이 저리 욕심만 부리고 살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구나. 저 욕심보를 어찌 터뜨린단 말인고. 할매는 며칠 동안 김영감네 담벼락만 빙빙 돌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으며 담 너머를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매, 거기서 뭘 하시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냥 바람이나 쐬는 게지. 할매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은 김영감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매는 김영감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김영감이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여도 실은 점쟁이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미신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마다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정월 초하루면 점집을 찾아가 하네 운수를 보았습니다. 집안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둘째는 어찌된 일인지 수십 년간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마당 한가운데 앙상한 감나무를 제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김영감의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나무였는데 해마다 꽃은 피되 열매는 단 한 알도 맺지 못했습니다. 가지는 앙상하고 잎은 듬성듬성했으되 김영감은 그 나무를 애지중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영감은 정화수를 떠다 감나무 앞에 놓고 절을 했습니다. 누가 나뭇가지라도 건드리면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도 감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순이 할매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나무는 왜 저리 아끼는고? 글쎄 말입니다, 할매. 조상님이 심은 나무라나 뭐라나. 그 나무에 손이라도 대면 집안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는답니다. 그 나무에 열매라도 열리던가. 아이고, 무슨 말씀. 수십 년째 꽃만 피었다지고 열매는 구경도 못했지요. 그 말을 들은 장순이 할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옳거니 저 감나무로 저놈의 욕심 자물쇠를 열어야겠구나. 허허, 이 늙은이가 한 수 가르쳐주마. 그날 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장순이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허리는 굽어쓰되 발걸음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할매는 어둠 속에서도 산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바위 틈에서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독샘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짐승들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이 독이 있다 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순이 할매는 젊었을 적 약초를 캐며 산천을 누비던 때부터 그 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는 유황 기운이 섞여 있어 마시면 탈이 났으되 나무 뿌리에 부으면 뿌리가 썩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미리 준비해 온 2개의 물동이에 그 독샘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물동이는 무거웠으나 할매는 이를 악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할매는 김영감네 담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사랑채 쪽 우물을 지키느라 뒤쪽 담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매는 담 밑에 놓인 돌을 밟고 살며시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감나무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할매는 감나무 뿌리 주변에 독샘물을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동이를 다 부은 할매는 다시 담을 넘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할매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의 독샘을 찾아가 물을 길어와 감나무 뿌리에 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감나무가 죽어간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김영감이 평소처럼 정화수를 떠들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김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감나무의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싱싱하던 잎들이 마치 가을이 온 것처럼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이리 와서 이 나무 좀 보거라. 김영감이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인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이 나무를 보지 못하겠느냐? 나뭇잎이 누렇게 변하고 있지 않으냐? 하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김영감은 당장 물을 길어다 나무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무는 날이 갈수록 더 빨리 시들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끝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마치 불에 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 감나무가 죽어간다. 김영감은 대성통곡하며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무당은 구슬하고 부적을 써 나무에 붙였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다음에는 나무를 보는 의원을 불러왔으나 그 역시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상하옵니다.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벌레가 먹은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빨리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감나무의 큰 가지 하나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김영감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무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중에 나가보았으나 나무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 김영감이 또다시 나무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리더니 장순이 할매가 집방석을 깔고 떡하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 쯧쯧쯧. 이 무슨 꼴이오? 내가 누구냐? 어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냐? 김영감이 화를 내려하자 장순이 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영감, 정신 좀 차리시구려. 그게 다 영감 탓인 줄도 모르시오? 뭐시라. 내 탓이라니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라니요. 이 늙은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말이요. 장순이 할매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수를 홀로 독차지하니 산신령께서 크게 노하신 게 아니겠소? 산신령이라니? 김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신을 믿는 그에게 산신령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온 마을 백성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어찌 영감네 마당의 생목인들 무사하길 바라시오? 보아하니 저 감나무가 영감네 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지요? 그렇소만. 신의 벌은 가장 높은 것부터 내리는 법이요. 저 나무가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집의 가장인 영감 차례일게요. 그 말에 김영감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방법이 없단 말이오? 할매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어서 말해보시오.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마침 그때였습니다.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감나무의 가장 큰 가지 하나가 뚝 부러져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지는 완전히 말라 있었고 떨어진 자리에서는 검은 진이 흘러나왔습니다. 흐아, 할멈, 나 좀 살려주시오. 제발 말씀해 주시오. 김영감은 장순이 할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장순이 할매가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생명으로 생명을 구해야 하오.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려면 영감이 움켜쥔 그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하오. 그렇다면 당장 저 우물의 자물쇠를 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마시게 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살아나야 영감의 목숨도 저 나무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김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귀한 물을 남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못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물이, 내 귀한 물이. 김영감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나무에서 또다시 쩍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당장 우물 자물쇠를 부숴버려라. 어서. 하인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 정녕 그리하시렵니까? 어서 하지 못하겠느냐. 당장 자물쇠를 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와, 김영감네 우물이 열렸다. 어서 물을 길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만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돌쇠 어미는 아기에게 물을 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에도 물을 주고 집에도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온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은 살아났지만 김영감의 감나무는 어찌된 일인지 멈추지 않고 계속 죽어갔습니다. 우물을 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무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감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마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더니 급기야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습니다. 감나무는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김영감은 죽은 감나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나무, 내 조상님의 나무가.
김영감은 장순이 할매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할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우물을 다 열어줬는데 왜 내 감나무는 죽었단 말이오? 할멈이 날 속인 게 아니오? 그러자 장순이 할매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딱하기도 하시지. 영감이 조금만 더 일찍 욕심을 버렸더라면 감나무도 살았을 텐데 말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산신령께서 공은 인정하시나 벌은 거두지 않으신 게지요. 영감이 우물을 연 것은 좋으나 그 전까지 쌓인 죄가 너무 크지 않았겠소? 할매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구려. 영감이 우물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소? 돌쇠네 아기는 거의 죽을 뻔했고 마을 노인네 둘은 목말라 숨이 넘어갔소. 그 죗값을 어찌 하루아침에 다 씻을 수 있겠소? 김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순이 할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디 보시오. 저 쓸모없는 마른 나무 하나 주고 온 마을 백성의 목숨을 사지 않았소? 영감, 평생에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소? 장사 한번 잘하셨구먼. 김영감은 그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자기가 한 짓이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라니. 그건 내 조상님이 심으신 나무보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우물이 더 귀한 것 아니겠소? 우물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나무는 수십 년간 열매 하나 맺지 못했지 않소? 할매의 말에 김영감은 더욱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순이 할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할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욕심만 부리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나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산신령이 나타나 호통을 쳤고 죽은 감나무가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겨우 일어난 김영감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김영감은 죽은 감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우물을 하나 더 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공동 우물을 만들어 누구나 물을 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우물은 마을 모두를 위한 것이요. 누구든 필요한 만큼 물을 계속 가져가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인색하던 김영감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정녕 그리 하시렵니까? 그렇다네. 이 늙은이가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네. 이제라도 뉘우치고자 하니 여러분도 날 용서해 주시게. 김영감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돌쇠 어미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영감님 고맙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김영감은 장순이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매는 여전히 낡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멈 계시오? 오, 김영감 아니신가?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김영감은 할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멈,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할멈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끝내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요. 허허, 무슨 말씀을. 영감께서 스스로 깨달으셨기에 변하신 것이지 이 늙은이가 한 일은 없소. 아니요. 할멈께서 산신령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러자 장순이 할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감, 싫은 말이요. 할매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산신령이고 뭐고 다 이 늙은이가 꾸며낸 이야기였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요? 김영감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 내 감나무가 죽어간 것도 산신령의 노여움도 아니었소. 이 늙은이가 밤마다 뒷산 독샘물을 길어다 나무 뿌리에 부었던 게지. 뭐시라고? 할멈이 그런 짓을? 김영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화내지 마시구려. 영감더러 물어보겠소. 만약 이 늙은이가 그냥 찾아가서 영감, 물 좀 나눠주시구려라고 했다면 영감께서 들어주셨겠소? 김영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물어보겠소. 만약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영감네 담을 부수고 우물을 빼앗으려 했다면 어찌 되었겠소? 그야 싸움이 붙었겠지. 그렇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난리가 났을게요. 그래서 이 늙은이가 꾀를 낸 것이요. 영감의 약점을 이용해서 말이요. 할매의 말에 김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소. 영감이 돌쇠네 아기한테까지 물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냥 화만 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더구먼. 그래서 감나무를. 그렇소. 영감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야 영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미신을 믿는 영감에게는 산신령의 벌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이겠다 싶었고, 김영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의 그 꾀 덕분에 이 늙은이가 정신을 차렸소. 비록 감나무는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소. 귀한 것이라니? 마음의 평화라고 할까.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소. 그 후로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너그러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도왔고 굶주린 이에게는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에 제사가 있으면 제수를 내놓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김영감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감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네. 그러게 말일세.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한편 장순이 할매는 여전히 낡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김영감이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할매는 사양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이 오두막이 편하오. 평생 살던 곳인데 이제 와서 어디를 가겠소. 대신 김영감은 할매에게 매달 쌀과 반찬을 보냈습니다. 할매는 그것을 받아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하니 마을의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순이 할매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할매의 지혜로 마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순이 할매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야. 그렇지. 힘으로 싸우지 않고 꾀로 욕심쟁이의 마음을 돌리셨으니 말일세. 어린아이들도 할매를 따랐습니다. 할매의 오두막 앞에는 늘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할매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매,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매는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을 배려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때로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해 가을, 오랜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석 달 넘게 가물었던 하늘이 마침내 은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비는 이틀 밤낮을 계속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장순이 할매의 수상한 감나무였습니다. 동화에 대한 해설, 설명입니다. 옹기골 망태 할멈은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보다
상처와 결함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주제를 황금 오칠댐 킨츠기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부류의 인간상이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변사또는 깨진 사기 조각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완전 무결한 상태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특히 변사또는 멀쩡한 도자기에서도 흠을 찾아내는 피상적이고 권위적인 인물로 깨진 다랑아리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은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맹알멈은 깨진 조각들에서 사연과 쓰임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녀가 평생 망태기에 깨진 조각을 모아온 행위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백미는 맹알멈이 다랑아리를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금이 간 것을 감추거나 완벽하게 복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깨진 틈을 오칠과 금가루로 메워 더욱 빛나는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이는 깨어짐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작품은 또한 암행어사로 밝혀지는 박선비를 통해 권선징악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임금의 입을 빌려 깨어짐이 오히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맹알멈이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처럼 이 이야기는 깨진 그릇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실패한 인생 역시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나갈 때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실패와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향 하나가 태울 뻔한 목숨과 지혜는 한 인간의 재주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힘임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박영감은 왕년의 빠른발 파발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현재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속도라는 재주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갈등은 탐관오리 조영감이 박영감의 바로 그 약점, 즉 자존심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조영감은 박영감을 쓸모없는 절름발이라고 모욕하며 향 하나가 타는 동안 달려보라는 내기를 겁니다. 이는 박영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자극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된 계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격분한 박영감은 자신의 속도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이 장부를 훔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인물은 지혜로운 상급자인 이사또입니다. 이사또는 박영감의 속도나 조영감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현상을 차분히 관찰합니다. 그는 박영감이 일으킨 흙먼지가 조영감의 신발, 밑창에 숨겨둔 장부를 떨어뜨리게 했다는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이는 박영감의 재주 속도가 의도치 않게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었지만 그 재주 자체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야기는 자존심보다 지혜를 앞세우라는 이사또의 충고와 지혜가 제일이야라는 박영감의 깨달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자만심은 화를 부르고 한순간의 재주보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명확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장순이 할매의 수상한 감나무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불의에 맞서 힘이 아닌 지혜와 전략으로 공동체를 구원하는 노인의 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극심한 가뭄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영감은 물이라는 생명줄을 독점하고도
갓난아이의 목숨마저 외면하는 절대적인 이기심과 탐욕의 화신으로 그려집니다. 이에 맞서는 장순이 할매는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기명감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돌쇠어미의 방식이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명감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즉 미신에 대한 맹신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감나무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장순이 할매의 전략은 치밀한 심리전입니다. 그녀는 독샘물이라는 자연물을 이용해 감나무를 죽여가며 과학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는 초자연적인 해석을 부여합니다. 기명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산신령과 가장 집착하는 대상 감나무를 연결시킨 이 계략은 기명감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재산, 물을 맞바꾸도록 유도하는 탁월한 한 수였습니다. 이 작품이 다른 권선징악 이야기와 구별되는 지점은 악인이 단순히 처벌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개과천선한다는 점입니다. 장순이 할매의 충격요법은 기명감의 탐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할매가 모든 진실 독샘물을 고백했을 때 기명감이 화를 내는 대신 감사를 표하는 장면은 그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힘이 아닌 지혜로서 개인을 구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이야기의 감동을 극대화합니다.